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는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유튜브 원리버 운영하고 있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 강하나입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시장이 12월과 3월에는 거의 항상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수가 12월이랑 3월에는 거의 항상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연중 가장 큰 학회가 개최되고, 4월에는 AACR이라는 암학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앞서 한 달 정도 앞선 이제 12월과 3월이 호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3월인 이유는 2월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1년간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는 대부분 다 가이던스를 좋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올해는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신약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금리가 아니든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빅딜을 작년부터는 좀 다시 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학회에서는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임상 1상이나 2상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살 의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텍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많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였어요. 왜냐면 2월 그리고 1월이 좀 모멘텀도 부재하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가 밀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3월, 4월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학회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빅파마들의 그런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신약이 나와야 그게 이제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불어주거든요. 시장이 작은 분야에서 약이 나온다고 한들 그게 길게 좋은 흐름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장성이 큰 데에서 신약이 나와야 되는데 3월 14일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최초로 승인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바이오주인 HLB가 파이널 리뷰를 3월 말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텍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빅파마들이 앞으로 어떤 물질들, 어떤 기업들을 사갈지도 중요한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는 의약품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약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약의 미래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같은 타겟 혹은 그 비슷한 치료제들에 대한 니즈가 엄청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근데 비만 치료제는 지금 매 실적 발표 때도 이슈가 있고, 혹은 이제 저번 주에 비만 치료제 기업이 이제 바이킹이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막 100%씩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큰 데에서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제 바이오텍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 이제 ADC에서도 보일 수 있고, 혹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도 보일 수 있고, 혹은 다른 항암제 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바이오텍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려져 있는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영향이 큰데 최근에는 옛날만큼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언급이 나오는 그 주 혹은 그 날에는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크게 하지 않은 이상 이제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면역은 생겼다. 그래서 금리 인하기가 빠르면 좋지만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이젠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만한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타격을 많이 받았고 옥석 가리기가 됐고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싫다라고 한다면 돈 많은 바이오텍 보시는 게 베스트고 혹은 돈 잘 버는 빅파마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ETF라고 생각이 되고요. ETF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트를 대신 짜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도 좀 안정적이고 변동성도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임상 데이터를 사기친다든지 혹은 임상 진전도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게 이제 ETF고 저도 그래서 처음 바이오 접하시는 분들한테 ETF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ETF는 이제 액티브 ETF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해외보다 국내는 조금 더 이런 좋은 이슈에 크게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타임폴리오나 삼성자산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액티브 ETF 2개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지수는 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일라일릴리나 뭐 이런 큰 회사들, 머크 이런 큰 회사들은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일 정도로 주가가 좋은데 그런 헬스케어 말고 난 지금 바이오 기업 하고 싶다. 진짜 찐 바이오텍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XBI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XBI는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바이오텍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이고 그 XBI의 3배를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라브라고 XBI의 3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ETF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고 특히나 학회 전후로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해외 기업들을 국내에서 그냥 매매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기업 ETF의 좀 미러 버전이 있어요. 똑같은 버전이 있는데 이제 미래에셋에서도 같은 XBI를 똑같이 만든 ETF도 있고 혹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제 코덱스 비만 치료제 ETF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ETF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세부적인 섹터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ETF부터 시작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개별주들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ADC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DC 기반의 항암제가 이 세상에 나온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에서야 ADC 기반의 항암제가 정말 엄청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상용화된 이후에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약이든 데이터가 아무리 좋든 뭐 이 약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모두가 찬양을 하듯 매출이 안 나오면 빅파마들은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DC 기반의 항암제 그 중에서도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와 기립박수까지 받고 매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에너투가 출시를 하면서 ADC 기반의 항암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투가 나옴으로써 이 에너투는 허투 타겟의 유방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외의 항암제에 대한 니즈도 점점 올라오겠죠. 왜냐하면 유방암 항암제의 ADC는 오케이. 다만 나머지 시장에 대한 ADC는 여전히 룸이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ADC 기반의 항암제들 임상 데이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들 대비 거의 30% 이상씩 다 개선이 되는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DC 기반의 항암제들에 대한
대한 니즈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너2처럼 허투 타겟이 아닌 다른 타겟, 그러니까 신규 타겟에 대한 니즈가 크기 때문에 레오캠바이오도 트랍2 ADC를 팔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시장 전망치가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건 옛날에 이제 비만 치료제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DC 시장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입니다. 최근에 이제 머크도 키트루다의 병용 투여 파트너로 ADC를 언급한 만큼 ADC는 앞으로도 업사이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기업은 이제 레오캠바이오죠. 아무래도 레오캠바이오인데, 레오캠바이오는 이제 ADC 플랫폼에 들어가는 링커부터 뭐 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빅파마들과의 계약을 여러 건 진행을 했죠. 이제 다케다, J&J 여러 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학회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해주는 기업이고, 올해 임상 데이터 발표 모멘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레오캠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ADC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 기업들도 좀 있는데요. 이제 ABL 바이오나 혹은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ADC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또 논외로 ADC 생산을 위해서 ADC 생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ADC 시장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ADC 항암제나 ADC 기반의 치료제들을 나중에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인 GLP-1 유사체들이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도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요즘 이 GLP-1 유사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 치료제로 처음엔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 승인 여부를 오래 앞두고 있는데, 심혈관 질환에서 이 살 빠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심혈관 질환의 중증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비만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아닌 이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적응증 확장은 거의 확실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적응증이 추가될 때마다 시장 전망치가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적응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응증이 확장된다, 적응증이 추가된다예요. 그래서 휴미라라는 이 블록버스터급 23조 팔렸던 이 의약품도 적응증 10개가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GLP-1 유사체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금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다 시장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큰 분야에서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알츠하이머 끼가 보인다, 심혈관 질환 끼가 보인다, 그냥 GLP-1을 맞을 거예요. 좋잖아요. 살도 빼고 당뇨도 치료되고 심혈관 질환까지 치료되면 이게 안 맞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메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요, 알코올이랑 관계없이 염증을 동반한 지방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간경변이랑 간암까지 진행이 돼서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시장이 커요. 이게 2028년 기준으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환자 수도 몇억 명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은 계속 큽니다. 근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도 정말 좋은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4일에 마드리갈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승인 여부가 되게 센세이션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GLP-1 유사체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의 도전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좀 염두에 둘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거는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에서 너무 좋은 효능을 보여서 다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타겟들이 하락을 했을 정도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쪽에서의 가능성을 GLP-1이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GLP-1 유사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까지. 근데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랑도 어느 정도 좀 교집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효능을 많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시장이 큰 데에서 신약 승인 여부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핫한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인 GLP-1에서도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 올해 바이오의 중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하던 거를 빅파마와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FGF21이라는 되게 유망한 타겟, 글로벌 바이오텍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타겟을 기반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내년에는 임상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유한양행에 좀 같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다만 지금 빅파마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좀 직접적으로 임상 이상 때부터 좀 보고 원투원으로 비교를 하는 게 좀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만 치료제는 요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운동 없이 그냥 맞기만 했는데 혹은 먹기만 했는데 살이 빠진다? 그러면 그걸 안 먹거나 안 맞으면 당연히 요요가 발생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고 운동을 하다가 안 해도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만 이걸 부작용으로 받아들일 거냐 혹은 자연적인 걸로 받아들일 거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미약품이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을까는 솔직히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요요 현상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비만 치료제를 투여할 때 운동을 병행하라고 그래도 추천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비만 치료제 투여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투여를 해야 효능이 극대화되는데 이게 좀 가격대도 있고 이게 배에 계속 찔러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요요 현상이 있는 이유는 이 투여를 지속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뭐 요요 현상은 부작용이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그러니까 내 몸이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막 한때 유럽에서 뭐 자살 충동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 없음으로 어느 정도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작용만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메스꺼림, 울렁거림 혹은 구토가 오히려 저는 부작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만 치료제들이 결국에는 포만감을 유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게 유도를 하는 게 메인이라서 이 메스꺼림은 어쩔 수 없는 이것 또한 부작용보다는 자연적인 것 다만 인식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맙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출시되면서 한 번 더 알츠하이머 시장이 저는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일라일리의 도나네맙 그리고 레카네맙의 유지요법인 레카네맙 SC제형이 상반기에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츠하이머 시장이 한 번 더 조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레카네맙이 정식 승인이 됐는데도 알츠하이머 시장이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아두카누맙이 초반에 너무 실패를 두드러지게 보여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레카네맙이 너무 비싼
비싸요. 너무 비싼데 보험 등재가 돼도 비쌉니다. 사실 이게 뭐 몇백만 원도 말이 안 되는데 몇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몇천만 원에서 보험 등재가 돼서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 근데 더 문제는 진단조차 비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내가 처방을 받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이 비싼 거죠. 이 진단이 보험 등재가 작년 말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 진단, 치료제의 보험 모두 이제 작년부터 조금 다 이제 완화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매출까지 살짝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도나네맙의 승인 여부, 레카네맙 SC 제형의 승인 여부까지 반영이 된다면 알츠하이머 시장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빛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뇌질환 기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뇌질환 그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되게 적자들이 많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이제서야 나왔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치료제가 승인이 되고 있는데 뭐 어땠겠어요? 연구개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알츠하이머 시장이 이렇게 개화가 올해부터 된다면 시장 자체 올해 많이 올라올 수 있겠고, 국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국내에 그 약이 들어오고 내가 경험해보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라일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인 일라일리가 도나네맙 승인을 받게 됐을 때도 관심을 받을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도나네맙과 레카네맙 모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기술이 메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타우를 없애는 거, 혹은 뇌세포를 건드는 것, 되게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기술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는 병용 투여까지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 대표적으로 뇌질환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ABL 바이오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ABL 바이오는 두꺼운 뇌혈관 장벽을 뚫어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BB 셔틀이라고 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뚫어주는, 뇌혈관 장벽이 두꺼워서 약들이 투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벽에 붙어서 그 장벽을 열어주는 키가 ABL 바이오의 플랫폼이고, 그 키로 뇌혈관 장벽을 열어주면 이제 그 뇌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물질이 그 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이 나중에는 이런 뇌질환 기업들과 다 좀 커넥션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파킨슨 치료제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좀 유망하게 병용 투여 파트너나 혹은 자체 파트너로서 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의 자회사인 거죠. 구글의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설립한 지 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부분은, 이렇게 큰 기업들의 경우 생각보다 작은 바이오텍들과도 계약을 많이 하는데, 되게 유일하게 빅파마들과의 계약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구글인 거죠. 근데 이렇게 빅파마와 계약을 한 것도 되게 저는 신선했는데, 총 계약 규모도 꽤 컸습니다. 물론 아직 선급금은 몇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몇백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만, 초반 계약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다라는 걸 입증시켜 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라일리처럼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계약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앞으로 얼마나 이 바이오 시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가 이렇게 구글의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와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 한 4-5군데,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4-5군데랑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물질 발굴에 대한 니즈가 엄청난 상황이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요즘에는 베스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AI 시작 계열 플랫폼 계약의 경우에는 물질을 발굴하고 그 물질이 임상 진전이 될 때마다 말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쌓일수록 이런 계약이 쌓이면서 임상이 진입하는 파이프라인이 많아질수록 계약 규모가 커지거든요. 초반 계약이 이 정도 사이즈면 나중에는 정말 아이소모픽 랩스가 정말 더 큰 대규모 계약, 그러니까 선급금만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보실 때 그냥 일반 바이오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직 물질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을 판 게 아니에요. 플랫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소위 이제 바이오텍들과 빅파마와의 계약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바이오텍이 개발해낸 기술, 물질을 빅파마가 사가는 거죠. 그 물질의 판권을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가치, 물질의 모든 권리가 이제 빅파마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물질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기반의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선급금을 몇백억 원 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AI 시작 계열 플랫폼 시장도 이제서 좀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연중 가장 중요한 학회로 알려져 있고 이번 연도 해에 어떤 바이오 기술,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지를 알려주는 학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초반 시작을 AI 시작 계열 플랫폼과의 빅딜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 AI 쪽이 올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데에는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엔비디아나 이런 AI 시작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해외 AI 시작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적자 기업이거든요. 대부분 AI 기반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잖아요. 바이오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AI 시작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도 직접적인 투자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AI 시작 계열 플랫폼 쪽에 대한 훈풍이 조금 시작된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직 매출이 너무 미비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사가 생기는 시점이 그 기업들이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GC셀 같은 경우에 작년 내내 좀 주가가 안 좋았죠. 거기에다가 NK세포 치료제라는 데에 대한 그런 우려 혹은 전 세계적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GC셀이 올해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GC셀과 루닛의 이 공동 계약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GC셀의 NK세포 치료제, 그것도 CAR-NK, HER2를 타겟하는 이 치료제는 동반 진단을 하면서 환자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기반으로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효능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겟이 명확한 치료제들의 경우에는 그런 발현율을 확인하면서 가면 효능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이 최근에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의 루닛스코프를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효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환자군을 모집해서 어느 정도 뭐 나쁘게 말하면 체리피킹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연구 계약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이 파이프라인 승인 여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고 세포 치료제가 최근에서야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플러스 알파로 좀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약이 이 기업들의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거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보다는 이 둘이 그냥 시너지가 나기 좋은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에 바이오를 앞다퉈서 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삼성바이오틱스와 SK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근데 이제 삼성과 SK 모두 바이오를 앞으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확실하게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요즘 뭐 삼성바이오틱스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할 정도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틱스에 방문을 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바이오라는 이 시장 자체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삼성바이오틱스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카우로서도 삼성그룹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DMO, CMO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SK는 바이오팜밖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SK팜테코도 비상장으로 존재하죠. 근데 SK팜테코 같은 경우에도 CMO, CDMO 기업으로서 글로벌 리더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 삼성바이오틱스가 CDMO, CMO 기업으로서 바이오약품 쪽 리더라고 한다면 SK팜테코는 화학의약품 쪽 리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정말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파트너사들이 다 빅파마인 만큼 앞으로도 레퍼런스가 쌓인 이상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기업들에게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두 기업 모두 바이오 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글로벌 다른 CDMO, CMO 기업들 대비해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CMO, CDMO가 아니라 신약개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기업으로는 정말 후보물질 단계부터 신약 수익까지 성공을 시킨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를 승인받아서 최근에는 이제 매출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작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달성해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바이오팜이 그렇게 흑자 전환을 시작한 지금 SK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팜만으로도 지금 SK는 바이오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기업이 싸서 산다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비싼 게 항상 비싸다, 비싸서 좋다가 좀 트렌드예요. 노보노디스크 1112 뭐 싸서 좀 매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싸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바이오틱스와 SK바이오팜의 경우 실적 성장은 확실하고 마진율 개선도 계속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올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매수를 하는 데에도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마음 편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이스C는 셀트리온의 첫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신약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정말 좋고,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램시마이스C가 잘 팔리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잘 팔리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에 크게 작용을 하겠죠. 다만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고, 그게 앞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는 약간은 미지수기 때문에 램시마SC의 성장세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램시마SC의 처방수,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게 빨라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 중 하나였다. 다만 지금 당장 뭐 매출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최근에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 또한 합병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합병 비율 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으니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보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뭐 플랫폼 3사 레고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랑 이제 다른 기업이 이제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이 세 기업 모두 어느 정도 빅파마들이 입증을 해줬고 앞으로 임상 진전도 혹은 올해 임상 데이터 발표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용기기 기업들의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미용기기 기업들 중 해외 매출 비중 높은 비올의 경우에도 저는 하반기 전에 좀 볼만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AI 진단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있는데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 많지 않고요.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해외 파트너사가 뭐 두드러지진 않아서 조금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리커전과 슈레딩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커전은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리커전은 이제 되게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임에도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픽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들 중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제약사들과 좀 높은 선급금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을 한다면 대규모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엔비디아와 리커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이오니모 플랫폼,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페놈 베타 서비스를 리커전과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커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다. 지금 엔비디아가 비싸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역량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 신약 계열 플랫폼, AI 신약 개발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모든 서비스들, 엔비디아의 그 AI 기술력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이오처럼 비용과 시간 싸움이 큰 분야가 많이 없어요.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적은 시간으로 뭔가를 개발해내면 어떤 섹터든 좋겠지만 바이오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First in Class의 특장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예시가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가장 먼저 만든 기업들이 그냥 다 가져갔잖아요. 그걸 보니까 빅파마들도 AI를 안 쓸 수 없는 거죠. 모더나 또한 AI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을 만큼 내가 코로나로 돈을 번 기업들, 벌지 못한 기업들 모두 먼저 만든 기업이 짱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생기고 FDA 또한 가장 처음 승인을 받는, 가장 처음 인정을 받는 그 물질에 대한 성공률, 승인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AI의 활용은 신약 개발 쪽에서 점점 확대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AI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AI가 우리 삶에 침투한 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기껏해야 1년? 그런 걸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AI는 바이오 시장을 한 번 더 확장시켜내갈 수 있는 그런 요소 중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AI와 바이오가 결합한 이 시장이 올해는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해외 기업들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대했던 기업들은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갔음에도 그것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당시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만과 당뇨 치료제 쪽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고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올해 신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는 지금 충분하니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도 한 번 더 하반기에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에 두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이외에 제가 또 기대를 했던 기업은 존슨앤존슨이에요. 존슨앤존슨 J&J는 유한양에게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지 올해 가이던스를 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티닙을 매출 5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을 법한 의약품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고, 올해 FDA나 EM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적 발표 시즌에 유한양에게 조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첨생법이 처음 발의된 지는 몇 년 됐어요. 몇 년이 됐고 이미 본회의에 안건이 언급되었을 때 그때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포치료제 기업들의 매출이나 임상에 있어서 이점이나 뭐 직접적인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안건,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어떡할 거냐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치료제 기업들이 지금 당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세포치료제 기업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이점을 보여주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저는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해외를 30% 그리고 국내를 30%로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4월 AACR이라는 암 학회를 앞두고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해외 바이오텍들도 정말 작은 몇천억 원의 시가총액도 되지 않는 기업들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국내를 병행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는 해외 쪽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ETF랑 기업이랑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ETF는 이제 바이오텍 ETF인 XBI나 라브를 반 정도를 저는 구성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비만 치료제랑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둔 거, 그리고 리커전이나 슈레딩거 같은 AI 신약 개발 기업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요, 플랫폼 3사 중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레오캠바이오 같이 ADC 기업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금 여유가 어느 정도 있거나 혹은 올해 6월 아스코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국내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기가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너무 세더라고요. 미국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늦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현금 보유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기가 밀릴수록 혹은 인하를 안 할수록 어찌됐든 바이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적으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현금 보유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좀 마음은 좀 놓이는데요. 그래도 4월 AACR을 앞두고 바이오를 계속해서 보시는 건 그래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좋은 기업들이 만약에 주가가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하나 꽉 잡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라서 단타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트와 단기적으로 하회 모멘텀으로 가져가는 포트를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